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앞서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선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핵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월가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를 요청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 긴장이 한국 시장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휴전 중인 나라인데 또 군사 밀도도 높고 혹시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제안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은 계속 늘어나고.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군사력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세계 5위 수준이라며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비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사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의 위협이 아니며 한국의 저평가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박 5일간의 뉴욕 유엔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 밤 서울에 도착합니다. 귀국 직후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화 스와프 주장도 했는데 정부 차원의 협상 기술인지 미국을 향한 압박인지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로 불거진 우리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예정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자 문제 협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문직 비자 신설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은 처음 언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7월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지만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다면 매우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해 선을 그은 건데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미, 미일 간 무역 합의를 그 성과로 꼽으며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대우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현금 투자를 강조했던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먼저 현금으로 지급해야 관세 인하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투자 구성과 이행 방식을 놓고 양측은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증, 대출 등 간접 방식을 선호한 반면 미국은 일본처럼 수일 내에 현금을 집행하는 지분 투자 방식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고 80%에 달하는
3,500억 달러 단기 유출은 한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유일한 한국인 한 명, 곧 석방이 된다고요? 네, 4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한국인 이모 씨가 보석 허가를 받아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자진 귀국한 다른 300여 명의 한국인들과 달리 영주권 취득 절차를 이유로 미국 잔류를 희망하며 구금 시설에 계속 머물러 왔는데요. 미 연방 이민법원에 보석 심사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금만 납부하면 24시간 내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정원 기자, 필리버스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여당 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2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부실과 재판 지연 등을 우려하며 준비되지 않은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사회적 혼란을 무시한 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야당과 금융당국 등 반발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요. 네,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이 가능한 만큼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일명 방통위 폐지법을 곧바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을 위한 졸속 계약이라고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을 상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만큼 법안 처리는 다음 주 월요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한 당내 강경파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정치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1차 대전은 추미애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즉 3차 대전인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아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의 한 명이라는 김영진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아주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항상 정당에는 좀 쓴소리를 하는 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진 의원이 항상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꼭 쓴소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 방향으로만 가면 또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숨을 고르자 이런 것이고 특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부르는 문제는 부르는 건 좋죠. 언제든지 성역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나오지 않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또 효율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도부와 협의 없이 법사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 국회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검찰 개혁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뭐 윤석열 오빠라든가 또 나경원 의원의 초선 의원이 뭐 알아라고 하면서 이 법사위 자체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권위가 떨어지다 보면 정작 검찰 개혁에 관심보다는 그런 논란거리에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른바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보셨는데 김영진 의원이 이른바 추나 대전이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이 갈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이 둘과의 어떤 관계 갈등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추나 대전은 3차 대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선 1, 2차 결과를 생각해보면 결국 다 좋지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추나 대전의 결과였죠. 첫 번째.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을 뭐 체급을 더 키워주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또 뭐 그야말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스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김영진 의원의 그 말씀 무겁게 들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아무리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강경파 일색으로 나가는 것에서 우려를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범여권에서 지금 190석 가까운 그런 거대 여당에서 저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참 김영진 의원이 하나였나?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침묵하는 다수가 아마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대변했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자동차는 달리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 잘하지만 또 브레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글쎄요. 대법원장 청문회? 이건 참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고요.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어떤 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그 동렬에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화된 상황이 맞나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연일 격려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처리하면서 뭐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 지도부 패싱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불편해하는 기색도 좀 엿보였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막지 못하는 추미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는 저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관을 부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대한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법사위가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응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실제 이제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도 저는 좀 최근에는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대법원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비판에서 멀어져가는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재판의 독립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라고 보고 법원도 좀 법원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그 개혁에서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개혁에 동참하면서 사법부도 양보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양보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정청래 대표의 격려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또 하겠다는 거죠.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뭐 법원 행정처장을 대신 불러서 예. 거기서 국감이든지 뭐 아니면 뭐 청문회든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다 해명을 했고요. 근데 이와 같이 자꾸 대법원장을 괴롭히면서 사법부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 대한 판결에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런 선거법 재판이라든지 또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런데 뭐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비판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 비판이어야 되고 법리적 비판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와 같이 뭐 청문회에 부른다, 국감에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이 왜 이러는가? 자기 정치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지금 뭐 내년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에서 영향력이 많은 강경파들에게 지금 뭐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당내 한 사람으로서 당대표도 모르고 원내대표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은 결국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내 민주당의 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말까지 나왔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명단에서 제외를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면 김현지 비서관이 뭐라고라는 말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한 조간 보도에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또 출석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 중인데 만약에 맞다면 바뀐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맞다면 뭐 예.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김현지 비서관이 실은 공격의 많은 대상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부 시절 전쟁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공격 대상에서 비판해서 빠지기 위해서 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고 이런 측면에서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흠집 내는 거에만 열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어서 방어적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김현지 비서관이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면서도 인사나 어떤 재정의 예산에 있어서 전횡이라든가 이런 거 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굳이 뒤에 있을 필요가 있냐. 오히려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기류가 좀 깔리지 않았나 싶고요. 예. 실제 비서관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정치적으로 공격을 뭐 의도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무리 없이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뭐 출석한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는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앞서서 야당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비서관 말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답할 테니까 뭐 좀 이해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서 뭔가 김현지 비서관이 다시 나온다는 기류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뭐 총무비서관 과거에 계속해서 비서실장 출석할 때 다 나왔지 않습니까? 비서관들. 예. 다 나와서 배석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여권에서 출석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만사현통, 예. 그림자 실세 이런 걸 더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햇빛입니다. 공개해서 만약에 야권이든 여권이든 뭐 거기 의원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좀 자꾸 숨기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예산 가운데는 뭐 또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밝힐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좀 운영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확실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인사 라인을 제치고 인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같이 했던 그런 그림자 실세라고 하니까 과연 그런 의혹이 맞는 건지 정정당당하게 답변해서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면 더 이상 무슨 뭐 만사현통이니 뭐 그림자 실세니 그런 얘기는 들어가는 거겠죠. 당당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밝은 곳에 나와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게 그림자 실세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재판의 독립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채 마치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또 행정부라든가 국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사건이 굉장히 적체가 돼서 고등법원 상고부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대법관 증언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은 대법관을 그냥 임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평소에 재판을 했던 법관들이 대법관은 되는 거니까 법관 증언 자체만으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특권들을 더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도 좀 잘못됐고요. 특히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파기환송이라든가 파기 재판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는 것도 법원이 숙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는데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심을 가지고 부정투표라고 얘기하면 그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 토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핑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고치지 않고 검찰만 개혁한다. 저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강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이게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에서 강제로 종결을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은 뚜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건 자꾸 필리버스터라고 하지 말고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무제한 토론은 종결시킬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는 결국 법안을 무산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법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5분의 3의 통일로서 그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이게 내용이 참 많은 사람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 검찰 없애려는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결국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은 그 여당의 자세라고 할 것인데 지금 이걸 검찰청을 폐지하면 법안을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지금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윤호중 행정안부 장관도 좀 답변할 때 70개인가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 집이 조금 낡았고 약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수리할까 논의하는 도중에 다 부셔버리고 일단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다음에 논의하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렇게 해버린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지난번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특검 연장하지 않게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 다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뭐 원내대표 그 정청래 대표도 알았고 대통령실도 알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자꾸 쓸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도 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때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다. 여당이 너무 힘자랑만 하지 말고 그와 같이 조금 자신들도 양보하더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좀 촉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배경까지 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명패 넣고 투표지를 넣기 때문에 그 수가 좀 맞아야 되는 건데 투표지가 하나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건 없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어차피 투표지 하나로 결과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이유로 들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때 투표지를 투표지에 넣고 명패를 옆에 넣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명패수가 하나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추정컨대 이 명패를 모 국회의원이 넣지 않지 않았을까. 안 넣으셨거나 뭐 잘못 넣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추정이 조금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왜 하나가 더 부족하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투표 결과가 182대 93으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한 표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를 떠나서 뭐 표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재표결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표결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투표지만 넣으면 안 되고요. 명패도 꼭 넣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제 시작되면 정부조직법은 그 정부의 가치, 철학 이걸 반영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하는 것이 맞는데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좀 다시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은 특검이 지금 내란 관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들이 수사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면 국회 측에 요청하고 그래서 연장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조금 조급하게 여야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협의 파기가 또 오늘과 같은 정부조직법 과정에 있어서 패스트트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야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 협치라든가 협상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제 우원식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이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공개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법 파괴 현장이라면서 사회를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제한 토론 같은 거는 그야말로 뭐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24시간이니까 24시간 내내 이제 의장에 앉아 있기 어려우니까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또 사회를 보거든요. 근데 뭐 사회 보는 거야 큰 문제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안 자체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검찰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적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니까 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그 국회 부의장으로서는 참 어려울 겁니다. 사회가. 뭐 또 다른 분도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 부의장도 있으니까 이하경 부의장이신가요?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뭐 그건 큰 문제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얼마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겁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재판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공판 개시 전까지 법정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중계 영상은 일부 개인정보나 군사기밀 등 음성 편집 절차를 거쳐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0일에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기존 재판과 별개 절차이므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신문도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신문 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신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한국 개그계의 대부로 불린 전유성 씨가 어젯밤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전 씨는 폐기흉 증세가 악화돼 입원을 했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러집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알리는 전광판에 희극인 전유성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한국 희극인들 사이에 대부로 자리매김했던 전유성 씨가 어젯밤 9시 5분 향년 76세로 숨졌습니다. 폐기흉 증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당일이었습니다. 유족과 장례를 맡은 코미디협회 측은 조문객 편의를 고려해 빈소를 이곳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969년 방송작가로 데뷔한 전 씨는 희극인으로 전향한 뒤 한국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희극인을 코미디언이라고 부르던 당시 개그맨이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도 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코미디 공연을 선보였고 개그맨 김신영, 조세호 씨 등 후배 양성에 힘을 쏟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폐렴과 코로나19 후유증을 겪은 이후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전 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개그맨 후배들의 응원도 이어졌는데 안타깝게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개그계에 큰 별이 지면서 인터넷 등에는 연예계 선후배들의 추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전 씨가 생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희극인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모레 28일에 엄수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50여 명의 집단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이 게임 도중 색깔이 다른 카드가 나오자 딜러가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냐며 항의를 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험악한 상황으로까지 번진 건데 보안 요원을 폭행한 중국인 3명 체포됐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 객장에서 중국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단체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게임 테이블 주변에서 딜러를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보안 요원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시 한 카지노에서 중국인 50여 명이 소란을 피운 건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카드 게임을 하던 한 중국인이 다른 색깔 카드가 나오자 딜러가 속임수를 쓴다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까지 가세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娱乐场的扑克牌发生了变化，大家的情绪都比较激动，希望娱乐场可以给出合理的解释。 카지노 측 신고를 받고 경찰 90여 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흥분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각자 다른 보안 요원들을 때리고. 경찰은 보안 요원을 폭행한 중국인 3명을 영업방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카지노 측은 객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공판은 공개가 되는데 보석 신문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판과 미리 어떻게 보면 보수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날 어떻게 보면 진행되지만 재판 절차로 봤을 때는 본안 재판과 보석 재판은 절차 자체가 나뉘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특별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공개해야 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늘 비공개 사유를 법정에서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건과 달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직 대통령 그 존재 자체가 군사상 비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고 있고 나아가 다른 사건보다 재판부의 보석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인권 보호 네. 이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 이유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이제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과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존 재판에 11차례나 출석하지 않았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 공판기일이다 보니까 뭐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공판기일일 뿐만 아니라 보석 재판이 같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석과 관련돼서 본인의 그런 신병 처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출석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석이 청구가 인용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번 첫 번째 공판기일에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 일단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에 전혀 사정의 네.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요, 어제 기소 이후 예. 처음으로 다시 특검에 소환돼서 이완 화백 그림을 둘러싼 뇌물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자, 특검 입장에선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이걸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뇌물죄는 진정신분법이다라고 해서 공무원만이 원칙적으로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단독으로는 그런 범행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그중에 일부의 행위를 분담했기 때문에 비록 공무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공천 나아가 이제 그 국정원과 관련되는 법률 특보와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김건희 여사가 공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아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만큼 입증을 할 수 있는지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특검은 또 오늘 이제 김 여사의 종묘 차담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겠죠. 그 종묘 사적과 같은 그런 국가유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국가 행사에 사용이 되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국회에 출석한 증인을 통해 가지고 사적 사용이 맞다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각종 그런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그런 차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권남용죄도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범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어떤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고 설령 공무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권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할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다만
교사범, 한마디로 밑에 있는 공무원한테 그렇게 시켰다라고 예.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교사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직권남용이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어젯밤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아왔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전유성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폐렴을 앓으면서 좀 크게 고통을 겪으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후에도 건강 이상설이 많이 불거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지난 6월경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전북대 병원에서 증상이 악화되어서 지금까지 입원한 상태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SNS로 공개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지난달에 열렸던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부대 행사에는 원래는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불참하기도 해서 많은 우려를 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고인이 된 전유성 씨는 지난해 후배 김대희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요즘에. 그래서 올해 3가지 병명으로 입원을 했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급성 폐렴, 부정맥, 또 코로나. 그래서 혹시 나는 연말에 우수 환자로 거기서 뽑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 아프지 마이소. 진짜 진심으로 드릴 말씀인데 선배님의 이 위트와 유머, 개그를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다. 볼 수 있게 건강해 주십시오. 아, 고마워. 전유성 씨는요,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한국 코미디계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은 전유성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우리가 그 코미디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그 방송 하면은 개그 콘서트, 그렇죠. KBS 방송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개그 콘서트가 탄생하게 된 대부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흰개의 대부다라는 말씀을 들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49년생으로서 1960년대부터 코미디 작가로서 나아가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이름을 건 방송을 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무렵이었었는데 전유성을 웃겨라. 예. 이렇게 해서 코미디언이 전유성 씨를 웃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작품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경상북도 청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코미디언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서 4,000회 이상 어떻게 보면 코미디 관련되는 공연을 했다라는 점에서 정말 대한민국 네. 희극계에 정말 대부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이 드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털과 쇼핑, 온오프라인 결제를 아우르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는 대형 핀테크 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거느리게 됐는데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공룡이 탄생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배경과 의미 분석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온오프라인 쇼핑과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 서비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간편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네이버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가 대형 핀테크 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 측은 두나무와 주식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빅딜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금융 업무를 어느 정도 이제 대체하고 은행이 없어도 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은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했고 우리 정부 여당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딜 소식에 네이버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산업이 쇠퇴하면 인구도 빠져나가 해당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술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섬에서 연간 70만 명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한 일본의 나오시마가 대표적인데 하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내해에 자리한 조그마한 섬 나오시마.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빨간 호박 모양의 조형물에 관심을 보입니다. I think it's very fun. I think when you took the picture of me, it looks like I'm bald. Like my head looks like the circle. But it's very nice. 겉으로만 봐도 오래된 집과 건물들. 하지만 안에는 그림과 사진, 조각품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오래전 폐업한 치과 의원입니다. 건물 형태를 그대로 보존했는데 현재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방치되던 건물들이 예술 공간으로 변신한 건 정부와 기업의 노력 덕분입니다. 1980년대 구리재련소가 문을 닫은 뒤 산업 폐기물로 뒤덮여 방치되던 섬을 예술로 재생한 건데 지금은 국제적 명소가 된 세계 최초의 지추 지하 미술관도 그 일환으로 지었습니다. 30년 전 3만 명 수준이던 관광객은 현재 연간 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直島のアート活動が始まって経済規模は約20倍に大きくなりました。 부산시도 방치되고 있는 옛 항구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멸해가는 지역을 문화예술로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3월 경북에선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죠.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진화에 헌신했는데 특히 경북 119 산불 특수대응단은 최일선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33회 고운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사방의 산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희뿌연 연기는 하늘을 뒤덮어 컴컴합니다.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 당시 경북 119 산불 특수대응단은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저희가 한 5일차쯤 됐을 때 강풍이 세게 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영덕까지 한 번에 번져 나갔을 때입니다. 경북 119 특수대응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경북 소방본부 산하 조직으로 신설됐습니다. 평소 기술 경연과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았고 산불이 나면 전국에서 가장 빨리 끄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33번째 고운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이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기까지 함께 고생해준 우리 동료 대원들과 또 고운문화상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설립자인 고운, 이종욱 박사가 만든 고운문화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근간입니다. 최종 수상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단체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디지털 조선일보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김영수 디지털 조선일보 대표는 더 빠르고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겠다며 온오프라인에서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5개 나라 장병들이 훈련을 마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는 제3회 국제과학화 전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5개국 장병들이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그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국적 연합군 장병들이 건물 내부에서 대한군과 교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도시지역 훈련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총 270명이 9개 팀으로 나눠서 서로 전투를 벌이며 기량을 겨누고 있습니다.
네, 장병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5나라가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우정도 돈독해질 것 같네요. 네, 이번 대회는 과학화된 훈련 체계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우방국과 군사 외교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실전형 전투 기술을 겨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훈련하면서 전우애와 우정도 쌓이고 있습니다. 육군은 국경을 넘어서 우방국과 군사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방국과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9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는 때늦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기 서해안, 경북 중북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짧아져 있는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최대 60mm,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8도, 부산은 22.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 부산 2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반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